먼저 우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사업부가 한 3개 정도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이 모빌리티 사업부라는 이 사업부는 차량 공유, 그러니까 승차 공유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예를 들어 제가 차가 있고 제가 우버 드라이버다 하면 우버 앱에서 두 분이 연합뉴스 빌딩에서 여의도로 가시고 싶다 하면 제가 2분 모시고 가서 예를 들어서 2만 원 나왔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알겠습니다. 네, 네네네. 네, 그런 부분이고 이쪽 사업부는 전체 매출에서 2020년 전체 매출에서 매출 비중이 한 5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딜리버리 사업부는 쉽게 배달의 민족 생각하시면 되는데 배달의 민족과 같은 사업부가 우버이츠 사업부, 레스토랑 음식 배달 그리고 이런 식료품 이게 배달의 민족에서 비마트라고 하죠. 네, 그거를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근데 배민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다면 기업 대상으로 택배, 가정 대상으로 택배로 택배 사업을 우버 드라이버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택배 사업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고 이 딜리버리 사업 내에서 우버이츠 음식과 식료품 배달의 비중이 한 93%, 94%로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요 딜리버리 총 매출이 전체 매출의 35%. 모빌리티랑 딜리버리를 합쳐서 이 우버 전체 사업의 매출이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 절대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에 우버 프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모빌리티가 차를 가진 사람이랑 어딘가 택시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 택시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라면 이 프레이트는 화물 차주랑 또 화물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 이 둘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사실 미국의 이 모빌리티 사업, 승차 공유 사업은 거의 우버랑 리프트 두 회사가 독과점을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딜리버리 같은 경우에도 그 음식 배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점유율 1위가 도어대시라는 회사가 있고 시장 점유율 2위가 우버이츠고 3위가 그로퍼브라는 회사가 있고 요 세 개 회사 거의 과점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화물 차주랑 또 화물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 요쪽은 아직 이렇게 큰 대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버가 브랜드 파워를 이용을 해서 이쪽 시장에서 좀 빠르게 성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은 좀 미미하죠. 전체 매출 대비해서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매출도 1빌리언 정도밖에 되지 않고. 네.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니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우버 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중단돼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2021년 4월인가 5월인가 그때부터 좀 재개가 되려고 하는 모양이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우버 택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 우버입니까? 이랬더니 말씀하시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혹시나 이제 지금 보여주신 거는 약간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인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 조사를 안 해봤었는데 제가 간략하게 알기로는 4월부터 그 택시 서비스로 좀 바꿔서 이렇게 막 카카오 택시처럼 올해 4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바꿔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딱 타신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우버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이제 서비스를 하길래 근데 사실 뭐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에서 뭐 아주 미미할 테니까 1%도 안 되죠. 예. 네, 막간으로 짚어봤고요.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버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봤고 1분기 실적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5월 5일 날 어린이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실적을 봤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반등의 시작을 알리는 1분기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킹, 아까 제가 두 분을 연합뉴스에서 여의도로 모시고 가면 2만 원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 2만 원이 바로 부킹입니다. 그러니까 총 거래 대금, 거래 대금이 2만 원인데 이 2만 원을 다 우버가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버는 수수료만 가져가죠. 근데 이 모빌리티 사업, 승차 공유 플랫폼 사업에서 우버 수수료는 보통 20%에서 24%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만 원을 받았으면 2만 원은 부킹인 거고 매출은 20% 잡으면 4천 원이 나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부킹과 매출이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 혹시 수수료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게 좀 체감 좀 높아 보이는데 높은 편 아닌가요? 높은 편이죠. 꽤 높은 편이죠. 지금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우버가 드라이버가 많이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미국에서 좀 레이버 쇼티지가 생겨가지고 근로자들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버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거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수료율이 근로자들한테 좀 더 많이 보장을 해주면서 20%까지 이번 2분기에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20%가 가장 미니멈 마지노선일 정도로 수수료율이 좀 센 편이죠.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에는 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음식 배달 사업은 아직 수수료율이 한 13%, 12%, 14%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아직 적자가 되게 심해요. 하지만 모빌리티 사업, 이 승차 공유 사업은 19년부터 계속 에비타 기준으로는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부킹, 매출 둘 다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또 EPS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06으로 예상치 마이너스 0.55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빌리티랑 딜리버리 사업이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빌리티 부킹은 예상치를 조금 못 미쳤어요. 아무래도 승차 공유 플랫폼이다 보니까 좀 코로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모습은 보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근데 반대로 코로나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던 딜리버리 쪽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해서 모빌리티 쪽에서 좀 미스된 부분을 채우고도 남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비용 절감이 EPS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용 절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조정 회사 쪽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 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딱 보기에는 왠지 모빌리티가 흔히 말하는 캐시카우고 네. 딜리버리 쪽이 뭐 라이징 스타 이런 느낌으로 약간 차후 비즈니스로 키우는 듯한 느낌인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네, 그렇게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뭐 모빌리티 사업이 캐시카우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순이익 쪽에서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긴 한데 에비타 기준으로는 모빌리티 쪽에서는 계속해서 19년 이후로 마이너스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고요. 심지어 코로나가 닥쳤을 때도. 하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우버이츠,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배달하는 서비스에 있어서는 좀 적자가 심하죠. 그 우버이츠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택배 사업이라든지 네. 뭐 주류 배송도 하는 그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그쪽이 다 적자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돈을 계속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말씀하신 부분이 틀리지 않다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나오겠죠. 여기 뒷부분이 있겠죠. 네네네. 네. 당연하죠. 들어볼게요. 예,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성급해가지고. 아니요, 좋습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소통하는 네. 방송이기 때문에. 네. 우버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명과 암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기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명이 훨씬 더 짙은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더 짙기는 한데 또 이 암적인 부분에서 좀 약간 태클이 많이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먼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버의 밝은 면, 브라이트 사이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경제 정상화에 따른 승차 공유 시장 회복 가속화입니다. 죄송합니다. 짜잔 이게 중간 효과음을 넣어줬어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엔 해볼게요. 네. 그럼 저보다 방송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아까 땜빵위원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지금 마음이 아니 아까 듭니다. 일부에서 너무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근데 조금 편해졌습니다. 저도. 전혀 안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그 원장님보단 제가 훨씬 편하겠다. 또 이렇게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편하게 다루시면 원장님 앞에서는 너무 막 좀 예. 근데 정말 하나도 긴장하신 게 티가 안 나서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 예, 열심히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많은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네, 그렇죠. 네. 이게 2020년 2분기, 그러니까 4, 5, 6월에 2019년 2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4분의 1까지 떨어졌어요. 25%까지. 그러니까 누가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이 걸렸는데 밖에 나갈 것이며 밖에 나간다 하더라도 누가 생판 모르는 남의 차를 타겠어요. 당연히 매출이 4분의 1 토막이 나도 뭐 이상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이번 1분기에, 그러니까 2021년 1분기에 2019년 대비해서 64%까지 일단 올라왔습니다. 크진 않아요. 그리고 이번 4월에 2021년 4월 기준으로 68%, 4%도 올라 68%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한 75% 정도로 생각해도 좋다. 물론 이거 제 임의로 정한 거긴 합니다만, 그 정도 생각해도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CEO가 밝히기를 디맨드 측면에서 수요 측면에서는 사실 68%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들이 없다. 기사들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다른 유럽 쪽에서는 그나마 괜찮은데 미국이랑 멕시코, 좀 북미 대륙 쪽에서 좀 기사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단기간 내에는 좀 회복되기가 힘들 것 같다. 좀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괜찮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잡을 구한 사람들은 그 잡을 거절한다면 실업급여를 안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지원금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실업급여도 워낙 주에 거의 300불씩 받고 있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하반기에는 이런 지원책들이 많이 끊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또 아이들도 이제 학교로 돌아가다 보니까 아이들 보육에 대한 부분도 부담을 덜게 되고 부모들이.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 승차 공유 드라이버들이 정상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쪽 그 레이버 쇼티지가 해소가 되면 드라이버들도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지금 디맨드를 끌어올리고 있는 디맨드가 실적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예. 편하게 하십시오. 예. 네. 아니 이게 제가 이렇게 너무 개입을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지금 자꾸 말씀하신 게 배달 기사가 없다라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예. 배달 기사라기보다는 그 승차공유 기사죠. 승차공유 기사. 예. 승차공유 기사인데. 같은 내용이지만. 네. 그 제가 예전에 기사에 봤었을 때 이게 뭐 이제 긱스 경제 뭐 이렇잖아요. 긱 이코노미라고 하죠. 예, 긱 이코노미. 그래서 이 분을 사업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이게 이제 노동자로 보기 시작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이런 공유 플랫폼 업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거가 이슈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됐나요? 뒤에 제가 닥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적절한 질문인 거죠? 예. 몇 수를 내다보는 세수 앞을 내다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좀 쉬었다가 질문할 걸. 아니면 우버를 쫙 한번 들어보고 그 부분이 있는 거죠 뒤에. 네. 그 부분이 우버의 유일한 단점이자 치명적인 단점이죠. 맞습니다. 네. 거기에 집중해서 저희가 또 들어보면 되겠네요. 네. 다시 돌아갑니다. 연과암. 그래서 쇼티지 부분에서는 해소가 될 것이다 하반기에.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행 수요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 하와이 렌터카가 부족해서 난리가 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우버 같은 경우 그쪽 수요가 그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버 이 승차 공유 플랫폼 매출이 100이다라고 하면 15%가 공항 픽업 서비스예요. 물론 뭐 비즈니스 픽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행 픽업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공항 픽업 서비스랑 일부는 겹치겠지만 여행 가서 우버 드라이버를 쓰는 경우도 한 20% 전체 매출에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15% 20% 되면 그 중복된 부분 빼면 한 15% 20% 되겠죠. 그럼 전체 매출에서 30%에서 35% 정도가 여행 관련된 매출이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여행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미국 시장이 가장 빠르게 그 어느 나라보다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렌트카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우버 드라이버들이 부족한 그런 상황만 좀 회복이 되면 굉장히 큰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음식 배달 트렌드 지속과 종합 배달 회사로 발돋움 중이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우버이츠인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킹이라는 거래 대금이에요. 근데 거래 대금이 코로나가 본격화되었던 4, 5, 6월 2020년 4월, 5월, 6월 2분기부터 100% 넘게 성장을 하고 있죠. 가장 초점이 모아졌던 부분은 4분기 2020년 4분기 대비해서 이번 2021년 1분기에 과연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2월 말부터 하루에 300만 명씩 백신을 접종을 하면서 리오프닝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뭐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레스토랑이 다 열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음식 배달을 시켜 먹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4분기 대비해서 24% 정도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걸 완전히 깼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었나요? 이번 주 화요일이었나요? 우리 정희석 기사님이 또 도어대시라고 우버이츠가 점유율 2위 기업이에요. 그 음식 배달에 있어서. 그래서 1위 기업은 도어대시라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실적 발표를 간단히 언급하면서 이런 음식 배달 트렌드가 일종의 분화로 그냥 아예 자리를 잡고 있다. 사람들이 음식 배달 한번 시켜 먹어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데? 너무 편한데? 하고 그냥 코로나 때문에 한번 시켜 먹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꾸준히 이런 외식을 좀 대체하는 그런 트렌드로 지속이 될 거다라는 모양을 그런 논리고 우버에서도 같은 말을 실적 발표에서 했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버가 말한 부분에 재밌는 거는 시드니인데 시드니가 2월부터 모든 레스토랑들이 다 정상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버이츠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그게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우버에서 얘기를 하기를 3월, 4월 둘 다 전혀 떨어지지가 않았다. 물론 성장이 이렇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적어도 굉장히 크게 엘리베이트된 그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뭐 뉴욕이라든지 LA라든지 샌프란이라든지 그런 미국의 도시들에서도 적어도 뭐 지금처럼 가파른 성장은 힘들겠지만 지금 수준이 유지가 되고 소폭소폭 계속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종합 배달 회사로 발돋움 중이다라는 부분인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택배 사업 아직 되게 미미합니다. 즉 딜리버리
전체 매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6% 7%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택배 사업이. 하지만 정확한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4분기 대비해서 마우스가 어디 갔죠? 이 4분기 대비해서 이번 1분기에 QOQ로 분기 대비 100% 성장이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페덱스랑 UPS가 미국의 대표적인 택배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요즘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향을 시켜요. 네. 이거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이 기업들이 5번 정도 가격을 상승을 시켰거든요. 근데 올해에도 최소한 2번에서 3번 또 가격을 올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런 과정에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런 우버 드라이버를 통한 택배가 오히려 택배 사업자들을 이용한 그 가격보다 더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메리트가 생기고 있다. 말씀하시죠. 또 질문해도 되나요? 물론이죠. 예. 네. 아니 좀 두렵네. 또 뒤에 짜잔하고 또 내놓으실까봐. 혹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좀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상에서 뭐 배달하는 거에 대한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은데 그게 이렇게 막 빠르게 배송이 가능할지가 좀 궁금한데 혹시 지역별로 우버의 그 주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우버에서 그거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시골 쪽에는 우버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버뿐만 아니고 사실 뭐 버스도 없고요. 뭐 전철도 없고 그쪽은 사실 차가 없으면 살기 정말 이게 살 수가 있나 사람이 그 정도로 격오집니다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매출이 추정컨대 이거는 좀 추정치인데 대도시 권역이랑 그 대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중소도시들 있잖아요. 그쪽에서 상출이 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 정도 답. 감사합니다. 예. 또 짚어봤고요. 아니 아마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주시는 거니까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신 질문해드릴 테니까 채팅창에 궁금하신 거 이번 시간은 제가 조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박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지 마시고. 오늘 분위기가 오늘 분위기 좋네요. 좋습니다. 오늘. 끝나고 데려다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갈게요. 자꾸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어요. 어디까지? 다시 돌아가 보면요. 그리고 마지막 배달 회사로 발돋움 중이다라는 부분까지 했었죠. 기억나셨어요? 아까 제가 주류 배달, 미국은 참고로 주류 배달이 합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 배달 사업도 하고 있는데 드리즐리라고 이 주류 배달 사업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을 작년에 인수를 해서 그쪽에서 좀 성장의 그런 원동력을 발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회사 중에서 우버 헬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의약품 배달하는 기업이에요. 아마존도 지금 진출을 해 있죠. 그래서 2월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 한 10개 정도, 10개 이하의 도시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3월부터 37개 주로 사업을 갑자기 확 크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적지 않은, 물론 뭐 경쟁이 좀 치열한 부분이라서 크게 지금 뭐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매출에서 성장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버의 그 딜리버리 사업의 목표는 정말 우리가 배달 가능한 모든 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로 거듭이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현실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 부분이 기타 사업인데 배달앱 내 광고 성장. 사실 배달의 민족은 광고한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생각보다. 우버이츠는 2014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광고를 2020년부터 시작했어요. 좀 늦었어요. 그래서 미국 전체 레스토랑이 한 70만 개에서 80만 개 정도 된다고 추정이 되고 있고 이런 전 세계 레스토랑으로 따지면 정말 몇 천만 개가 되는데 우버는 미국이랑 캐나다 그리고 영국 다 5개 정도 국가에서 아직도 6만 개 정도의 기업만 레스토랑만 광고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아직 이제 막 시작이 된 영역이거든요. 광고가 또 뭐 마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노다지죠.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서 정말 큰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버 프레이트 이쪽에서 아까 역시나 계속 똑같은 말씀드렸지만 열리지 않은 시장이고 또 아직 어떤 그 대기업도 과점을 형성하지 않은 시장에서 우버라는 브랜드 파워를 사용해서 이쪽에서 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3가지 축에서 모빌리티 사업 1번, 2번 딜리버리 사업 그리고 마지막 기타 사업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밝은 면을 말씀 주신 거예요. 네, 밝은 면을요. 밝음이 있으면 또 어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투자자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네. 가볼까요? 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제가 빼먹었네요. 우버가 여기저기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디라는 기업은 디디 추싱이라고 중국의 우버라고 불리는 기업이고요. 요 그랩이라는 기업은 예전에 한번 리플에도 몇 번 언급이 됐던 기업인데 동남아시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기업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승차 공유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음식 배달 사업도 하고 있고 제일 큰 기업이고 그래서 각각 14%, 16% 보유를 하고 있고요. 오로라라는 기업은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인데 우버가 원래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었잖아요. 요 오로라라는 기업에 팔았어요. 팔면서 오로라 그 지분의 26%를 인수를 했습니다. 대가로. 물론 현금도 받았지만. 요 안덱스 택시라는 거는 요 안덱스가 러시아의 넘버원 검색 엔진인데 그러니까 러시아의 네이버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 택시, 러시아의 네이버 택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지분을 또 33% 갖고 있고 이 조마토라는 기업은 인도의 배달의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비는 이제 에어택시 그 이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라임이라는 기업은 미국에서 점유율 1위인 그 전동 뭐라 그러죠? 그 킥보드. 우리나라에 많이 지금 굴러다니고 있잖아요. 또 그거 기업인데 지분이 31%. 그래서 여기저기 뿌려는 지분이 많아서 또 지분 가치 상승에 대한 효과까지도 보너스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요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다크 사이드로 들어와 보는데 그렇죠. 제가 볼 때 우버의 유일하면서 가장 큰 지금 암은 규제입니다. 첫 번째도 규제고요. 두 번째도 규제고 세 번째도 규제예요. 사실 트럼프 정부 때는 4년 동안 단 한 번도 태클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분이 제가 왼쪽에 띄어있는 분이 바이든 정부 초기 노동부 장관인데요. 딱 봐도 좀 빡세게 생기셨죠. 네, 무섭게 생기셨고 강경스럽게 생기셨네요. 강경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21살 때 불과 21살 때 그 보스턴에 있는 한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신 분입니다. 21살에? 21살이요. 31살도 아니고 40살도 아니고 21살에. 강경할 수밖에,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오셨으면은. 근데 이분이 5월 초에 무슨 말을 했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정말 인터뷰에서 우버라든지 리프트라든지 도어대시라든지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기획 이코노미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규정을 해야 된다.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규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날 우버 주가가 6%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규제에 정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는 좀 보너스로 말씀드리는데 취임을 하고 나서 백악관으로 조합장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노동 친화적인 대통령이 될 거라고 당신들한테 약속하겠다. 근데 물론 이게 우버의 정직원 문제랑 뭐 연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부담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신경이 좀 쓰이죠. 그렇죠. 근데 또 어떤 한편으로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기도 해요. 경영진의 말을 들어보면 경영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니까 답변을 했는데 적어도 우리가 5월 5일까지 집계한 그런 정보들 또 우리도 워싱턴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5월 5일까지는 노동부가 어떤 그런 급진적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은 없다. 우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중간 단계에서 솔루션을 찾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사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캘리포니아 예를 들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2019년 9월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우버랑 이런 기이코노미 근로자들을 근로자로 분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버랑 리프트라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승복할 수가 없다. 주민투표를 한번 돌려보자. 캘리포니아 주민투표를 돌려보자. 네. 그래서 프랍22라는 주민투표를 돌려서 그 주민투표 내용이 이렇습니다. 찬성 반대가 있고 찬성은 뭐냐? 그러니까 그 주민투표 내용이 뭐냐면 우버랑 리프트 같은 그런 긱 이코노미 근로자들을 자영업자로 분류를 하되 이 사람들에게 대신해서 최저임금의 120%를 보장해주고 건강보험을 보장해주고 일부 사회보장책 혜택을 주자.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근데 2019년 9월에 법안은 여기보다 더 큰 사회적 혜택을 주자. 근로자로 보장을 해주고 사회적 혜택 더 주자였거든요. 네. 어쨌든 돌려봤는데 찬성이 58%. 그러니까 우버의 손을 들어준 거죠. 반대가 42%, 찬성이 58% 나오면서 우버랑 리프트 같은 이렇게 이코노믹 근로자들을
근로자로 보장을 안 해주지만 자영업자긴 하지만 일부 사회적 혜택을 주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캘리포니아 가장 미국에서 그 진보적인 주 중에 하나인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가장 뭐 같은 말이지만 가장 미국에서 진보적인 주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다른 보수적인 주에서는 뭐 볼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버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이제 자영업자 유지가 되면서 일부 사회보장책을 비용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게 연에 이제 한 1,500만 달러 정도, 한 160억 정도 된다. 그리고 이거를 50개 주로 환산을 해봤더니 약 6,500만 달러, 한 700억 정도 된다. 이게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우버의 규모를 생각하면 700억 달러 정도 비용은 그렇게 50개 주를 다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랑 똑같은 상황으로 그렇게 큰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혹시 조사를 서베이를 그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 주민들 말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근로자라고 해야 되나 노동자라고 해야 되나 그 기사분들에게도 조사를 한 게 있나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혹시나 아니다 우리도 근로자 노동자로 대우를 해달라 해서 뭐 노조를 결성하고 뭐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노조를 결성하는 부분은 아마 승인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6월 달에 뉴욕에서도 뭐 주민 투표는 아니지만 이 법원과 정부와 이제 다 법원이 아니라 정부와 이런 노조와 우버와 다 모여가지고 해결책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아마 6월 중순 정도로 예상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우버가 보장을 한 게 오케이 노동조합 설립해도 괜찮다라는 부분이라서 아마 노동조합 부분에 대해서는 뭐 뉴욕이라든지 일부 주에서 아마 합법적으로 우버에서 허용하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완전 뭐 확실한 건 없고요. 각 미국은 좀 뭐 짜증나는 부분인 게 중앙이 아니라 각 주별로 맞아요. 허용을 네. 한다 안 한다 이게 많이 나눠져가지고 네. 딱히 제가 한마디로 나눠서 그래서 된다 안 된다 노조를 그래서 미국에서 뭐 우버가 미국 전역에서 허용해 준다 안 된다 요거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려워요 사실 주별로 다 너무 달라가지고 네. 저 탈세 문제는 뭔가요? 이게 그 정직원 고용 문제가 좀 우버 쪽에서 안정을 시켜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버 투자에 있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조세정의 네트워크라고 한국에도 좀 어느 정도 그 이런 탈세 문제라든지 뭐 페이퍼먼 컴퍼니에 대해서 수사를 많이 하면서 유명해진 그런 독립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얼마 전에 우버가 2019년에 50개 정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사용을 해서 이거 뭐 탈세가 아니라 사실 합법적인 절세죠. 사실은 아직까지는 엄밀히 말하자면 아직까지는 근데 이거를 때린 거예요. 우버에서 이렇게 했고 뭐 기업들을 다 리스트를 적어놨지만 대장이 우버다. 좀 심하지 않느냐 이거 이렇게 때렸어요.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관련된 그 재원을 모집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크게 신경 쓰고 있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탈세, 글로벌 기업들, 미국 기업들의 탈세를 막아서 이 부분을 미국의 세금으로 돌리고 싶다. 이걸로 우리 인프라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터지고 나니까 우버 측에서 약간 곤혹스러운 그 언론사에서 가서 인터뷰해달라 그러니까 거절했어요. 할 말 없다. 이렇게. 그래서 참 바이든 정권과는 여러 가지로 좀 궤가 안 맞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반대로 해석을 하면 이 규제적인 부분에서 최소한 미들그라운드를 찾아서 어떤 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오히려 그런 솔루션만 마련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우버가 올라갈 일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차라리 저는 우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규제적인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만약 투자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보고 나서 그러게요. 예, 규제에 맞춰서 우버에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오히려 좋아 보인다. 영과 암을 짚어주셨는데 네. 어두운 부분에 좀 집중해서 어떻게 네, 성장성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기존의 모빌리티 사업은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빌리티 사업 이 2021년 겨울 정도에 90%, 95% 2019년 대비해서 그 정도까지 회복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우버이츠 음식 배달 사업도 굉장히 커졌잖아요. 커지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택배라든지 그런 사업들도 굉장히 성장성이 돋보이는데 그래서 성장성에 대해서는 사실 뭐 크게 신경을 쓸 부분이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규제적인 면에서 너무 이게 그리고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게 법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또 미국 정치 영역이잖아요. 뭐 제가 어떻게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걸 지켜봅시다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죠? 어느 쪽이든 좀 결론이 나오면 그때부터가 어떻게 우버의 뭐 막말로 얘기해서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네, 그런 방향성이 결정되는 시기가 아닐까. 네,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벌써 10시 43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버의
그럼 매출적인 부분도 어떤지 짚어보고 ST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되잖아요. 네네. 하고 네, 그래서 뭐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 2023년에 영업이익, 순이익 둘 다 흑자로 전환이 예상이 된다. 아까 제가 우버이츠 말씀드렸는데 우버이츠 같은 경우에 2021년 하반기 겨울 정도부터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부터는 전체 우버가 다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로 돌아설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23년부터 순이익 기준으로도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PER도 나오는 기업으로 좀 변화가 예상이 된다. 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고 자세한 부분은 또 PDF 파일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SC군요. 네, 지금은 일단 우버 마무리 좀 지으면 일단 보니까 적자인데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 이런 거죠. 2023년부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은 혹시? 최근에 주가 흐름은 이제 한 50불까지, 그러니까 거의 39불 그 정도까지 내려갔다가요. 그 장관님 발언과 또 최근 장 상황이 맞물려서 굉장히 크게 내려갔다가 50불 정도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 뭐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궁금하시다면 그 주가는 한 60불대 후반에서 70불대 초반 정도로 결정이 돼 있고요. 근데 계속해서 한 50불에서 60불 사이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좀 내려왔었죠. 다시 50불도 올라왔는데 지금은 또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그래요? 아니 어떻게 투자를 해도 될까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이 방송이 그런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여의도로 이 마음은 너무 여의도 가는 길에 개인적으로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딱 이거를 하십시오라고 하게 주셨으니까 저희가 그렇죠. 돌려서 가끔 여쭤봅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이렇게 여쭤보곤 하는데요. 어떻게 그래도 아니, 될까요?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그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사요 말아요 뭐 이걸 것 같아서. 사요 말아요는 아니겠지만 사요 말아요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검토해봐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여쭤볼까요? 저한테 뭐 투자를 한다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일단은 6월에 뉴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들어가던지 7월이라서 8월 정도에 이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인프라가 결정이 되면 그 인프라에 따른 재원 마련이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탈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커버가 되는지 저는 일단 그 부분을 좀 보고 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약간 애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했나요? 아니요. 시청자분들께서 사실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거라서 오늘 대변인 역할 제대로 해주신 것 같고 이지아님께서 마음이 막 달려간다고 하시는데 일단 좀 두고 보자고 하셨으니까 우리 잠깐 좀 지켜보고 가시는 걸로 할게요. 뭐 제가 이렇게 사라 말아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점은 그래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보도록 하고 애쉬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유명한 것 같은데 수제용품 전문 이커머스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면 8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과 액세서리, 뭐 옷과 신발, 뭐 가정용품, 또 이런 웨딩용품이라든지 파티용품, 그리고 장난감, 뭐 예술용품, 그리고 수공예품, 이런 빈티지, 사용한 지 20년, 만들어진 지 20년 된 그런 빈티지 용품 이렇게 8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요. SE가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로 내세우고 있는 건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니크한 상품들을 판매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제용품 전문이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공산품, 아마존에 있는 공산품들, 쿠팡에 있는 공산품들 그런 거는 그냥 절대 팔 수 없는 플랫폼이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 개인이 뭐 손으로 만들든지 기계를 사용해서 만들든지 개인 또는 뭐 한 직원이 3명 내용밖에 되지 않는 그런 매우 영세한 그런 기업들에서 만든 제품들만 전문적으로 파는 이커머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출 구조를 간단히 봐드리면 이커머스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SC.com 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 이 SC.com에 상품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0.2불을 SC.com에 지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한 5일 동안 밤을 새서 반지를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SC.com에 올려요. 올리면 0.2 곱하기 10해서 2불을 SG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품 등록비라는 거고 판매 한 건당 총 거래 금액의 5%를 수수료로 또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SG 페이먼트라고 또 S.com에서 결제를 하려면 SG 페이먼트를 이용해만 하는데 그거를 이용할 때마다 수수료로 또 전체 거래 금액의 한 3%에서 4% 정도를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모델이고요. 이게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7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또 서비스 매출인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광고랑 구독 매출입니다. 광고 같은 경우는 s닷컴에 이제 광고를 하기도 하고 또 2020년 2분기부터는 구글이랑 협력을 해서 업체들의 구글 광고를 대행을 해줘요. 대행을 해줘 그냥 대행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글에서 클릭을 해서 매출로 이어질 경우에만 우리가 돈을 받겠다. 그렇게 좀 약간 파격적인 내용을 제시를 하면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건 그냥 뭐 배송비 할인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 주는 그런 구독 서비스. 이렇게 요거 두 개가 2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C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2019년 매출 성장률이 35%였고 2020년 1분기 35%였는데 2020년 2분기부터 어마어마하게 뛰죠. 136%, 128%, 128%. 이번 1분기에도 거의 매출 얼마였지? 네, 141%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많은 부분은 마스크빨이었어요. 마스크가 SE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립니다. 맞아요. 코로나 수제 마스크가 되게 인기 품목이었다고. 그래서 미국에 관련된 거는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쓰고 다니는 건 하얀 마스크도 많이 쓰긴 하는데 우리나라만큼 많이 안 쓰거든요. 다 보시면 막 휘황찬란한 마스크, 시꺼먼 마스크부터 황금색 마스크, 뭐 별의별 마스크 있잖아요. 그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이 다 이 SE에서 판매된 그런 마스크들입니다. 그래서 2020년 2분기에 전체 매출이 100이라고 치면 100만 원이라고 치면 17만 원이 17%가 마스크 매출이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마스크 바를 많이 탄 그런 기업인데 마스크 사러 들어왔다가 들어와 보니까 너무 예쁜 게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로. 수공예품 다들 좀 약간 독특한 그런 제품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좀 약간 파급 효과를 일으키면서 매출을 크게 끌어올렸다. 네, 그래서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코로나 수혜 기업이다, 수혜 기업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은. 그 사실 오늘 이제 순서를 보고 제가 SE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들어가 봤는데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매출도 그렇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수공예 전문 이커머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공급량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은 어쨌든 뭐 박리담회가 아니더라도 많이 이렇게 팔아야 또 뭐 파는 사람도 그렇고 이 플랫폼 비즈니스도 돈을 벌 텐데 과연 이 수공예품이 얼마만큼 공급을 해줄 수가 있을까? 이게 만약에 한꺼번에 뭐 몇백 개씩 주문 들어오면은 수공예는 이게 대응이 안 될 것 같은데. 몇백 개 주문을 할 수가 없어요. 몇백 개를 팔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뭐 정확하게 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네. 뭐 예를 들어서 4개, 10개 요 정도 수준을 절대 넘어가진 않아요. 그럼 결국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 여부는 상품이 많아야 되겠네요. 상품이 많기도 하고 SE에서 내세우고 있는 가장 큰 그 말씀하신 부분에 부합하는 부분은 글로벌 확장이거든요. 먼저 말씀드리면 뭐 저희가 검색하려면 네이버 들어가죠. 네. 구글 들어가죠. 뭐 일반적인 공산품을 사기 위해서는 아마존 들어가죠. 쿠팡에 들어가죠. 근데 이런 수제용품 그게 뭐든 간에 그게 뭐 가정용품일 수도 있고 뭐 결혼 이벤트에 쓰는 용품일 수도 있고 마스크일 수도 있고 뭘 사든 수제용품을 사는 대형 플랫폼은 아직 한 개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아이디어스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다고 하는데 네. 저도 이거 찾아보면서 처음 봤거든요. 우리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그런 이 SE에서 주요 포커스 마켓을 삼고 있는 그 어느 나라에도 아직 이 SE처럼 이 수제용품 전문 대형 플랫폼은 전무한 그런 상황이고요. SE에서는 5년 내에 우리가 거기 다 먹어버려서 자리를 잡으면은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SE에서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랑 캐나다, 호주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이렇게 7개 국가거든요. 요 7개 국가의 그 수제용품 시장 규모가 한 110조 정도 됩니다. 네, 우버가 아니죠. SE의 2020년 거래 대금이 10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침투율 기준으로는 10%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SE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거의 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왜냐면 대형 플랫폼이 하나도 없으니까. 네. 아예 성장 포인트로 그럼 바로 넘어가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적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실적도 한번 그러면 잘 나왔다까지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도 뭐 나쁘지 않아요. 예상치가 2분기에 GMV 그러니까 전체 매출 전체 거래 대금 성장률 가이던스인데요. 이게 예상치가 10%고 5에서 10% 줬으니까 부합했죠. 그리고 매출 성장률도 예상치가 15%인데 뭐 15에서 20% 줬으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요거 내고 나서 주가가 1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매출 성장률과 GMV 성장률이 2020년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110%, 120% 이렇게 나왔었는데 15%, 20%는 사실 좀 약간 실망스럽지 않느냐 그런 좀 반응이 있었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보니까 CFO가 CEO에서
실적에서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보수적인 멘트를 많이 쏟아냈어요. 제가 일부를 좀 가져와 봤는데 정부 코로나 지원금, 그러니까 스티뮬러스책 효과로 인한 수혜가 4월에서 5월에는 감소세에 있다. 근데 너무 당연하죠. 사실 너무 뻔한 말이에요. 다 아는 얘기인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매출 성장률과 신규 가입자 증가율 모두 2020년 대비해서 둔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2020년에 100% 넘게 성장을 했는데 코로나가 다 끝나가고 적어도 미국에서는 다 끝나가고 있는 2021년도 100% 넘게 성장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일부 코어 마켓에서 리오프닝을 한 악영향이 확인이 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온라인 그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 마지막에 우리가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이커머스 산업 전반의 성장률이 이번 1분기가 좀 피크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뭐 A4 용지 거의 한 장 분량으로 CFO가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SE에 투자를 할까 말까 생각하다가도 만약에 듣고 있는데 계속 막 1분 넘게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뭐야 이거? 라는 생각이 뭐 동반진반으로 하는 말이지만 네.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좀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멘트들을 많이 불필요하게 어떻게 보면 쏟아낸 CFO의 이런 멘트들이 10% 넘는 급락을 가져왔다. 보수적이라는 말도 제가 써놨는데 이게 모건스탠리 자료를 보니까 아까 GMB 성장률 가이던스를 5%에서 15% 줬다고 써놨잖아요. 네. 2분기에. 근데 4월 GMB 성장률이 26%가 나왔어요. 사실 이렇게 주는 건 너무 보수적으로 준 거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가만히 됐어야 되지만 아무튼 그렇게 급락을 해서 지금 조금 반등한 그런 상황이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장 포인트로 넘어가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일단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한 거랑 똑같은 건데 이 수제용품을 파는 플랫폼 중에서 SC만큼 거대한 플랫폼, 대형 플랫폼은 없어요. 아예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개 국가가 제일 중요한데 그 7개 국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제용품 시장 구매가 110조 정도 되는데 침투율은 10%가 안 된다라는 부분, 그게 성장 포인트가 있고 또 전체 판매액 중에서 미국 외 지역 판매 비율이 2020년 1분기에 36%였는데 이번 1분기에 42%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32%에서 35%, 40%, 42%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번 2분기에도 애체 쪽에서 글로벌 확장에 굉장히 크게 신경을 쓰고 있고 또 특히 영국이랑 독일에 우리가 마케팅비를 거의 200억 가까이 집행을 더 할 생각이다.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7개 국가에서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은 시장을 선점해서 아직 뭐 경쟁자가 아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매출을 좀 크게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나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글로벌리 봤을 때. 지금 판매할 수 있어요. 판매할 수 있는데 아직 그 브랜드 인지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살면서 마스크 사면 어디 가야 돼? 네트워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막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야 마스크 이쁘다. 어디서 샀어? 물어보면 S에서 S가 뭐지? 막 이런 효과가 2020년에는 굉장히 많이 나타난 건데 특히 미국에서는. 근데 그런 효과가 아직은 특히 인도 이런 국가에서는 많이 없는 거죠. 아직은. 위협이 될 만한 경쟁자가 없어요.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 한국 분이 SC에 자기 수공예 품을 팔 수는 없는 거죠. 지금은 아직. 제가 우리나라는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 뭘 팔 게 없네가 좀 고민 중이라서. 이게 HC에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인 마켓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SC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체크를 안 해봐서 다음에 두 분이 만나게 되면은 아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한국 그 팔려는 사람 많으니까 빨리 제가 이메일 한번 보내볼까요? 네. 경영진한테 제가 한번 이메일을 보내서 확인을 시켜서 끝나고 좀 논의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저희 민족이 또 손재주가 좋은데 수공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또 대화 흐름이 여기까지 흘러갈 줄이야. 아니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 성장 포인트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이것도 뭐 똑같은 얘기는 한데 일회성 구매 고객이 숭성 고객으로 바뀌고 있다. 아까 제가 2020년 2분기 전체 판매액에서 마스크 비중이 17%였는데 17%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번 1분기에 2.5%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스크 판매 기업이 아니에요. 마스크 비중은 정말 2.5%밖에 안 되는 조그만 기업으로 떨어졌고 다음 2분기에는 거의 뭐 1%대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마스크는 관계없는 그런 기업으로 됐고 또 고객 1인당 평균 구매 금액이 2021년 1분기에 전년 대비해서 20%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충성 고객인데 이 활성 고객이 연 2회 최소 2회
구매를 하는 고객이고 충성 고객은 연 최소 6회를 구매하는 고객이거든요. 활성 고객이 9천만 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91% 정도 증가를 했는데 충성 고객은 790만 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205%까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좀 마스크를 사려고 왔던 사람들이 이런 활성 고객이 되고 또 활성 고객에서 굉장히 빠르게 충성 고객으로 야, 너무 좋은데? 하면서 계속해서 적어도 2달에 한 번씩 구매하는 그런 충성 고객으로 변하는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네,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성장 포인트로 잡을 수 있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정량적인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 SE의 가장 큰 포텐셜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또 아마존과의 확실한 차별화 포지셔닝인데 이 부분은 결국 아마존에서 파는 것, 쿠팡에서 파는 건 다 공산품이고 양산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공산품과 양산품에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수요도 분명히 커요. 저는 그렇게 굉장히 크다고 보고 공산품으로 보면 보통 지금 소비 트렌드가 둘로 나뉘잖아요. 대부분 명품 아니면 가성비 둘로 나누는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좀 나만을 위해서 제작된 그렇죠. 또는 오직 좀 세상에 뭐 하나밖에 없는 좀 그렇지만 뭐 5개나 10개밖에 없는 그런 아이템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특히 주문 제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들었고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문 제작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밸류가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트렌드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말이지만은 이런 사람들의 수요를 이렇게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는 그런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플랫폼은 대형 플랫폼은 SE밖에 없고 향후에도 적어도 중기적으로 단기 중기적으로는 S밖에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S에서는 CEO가 우리는 일반 이커머스 플랫폼들과 다르게 초저가 이런 빠른 배송은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우순위로 두고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사람 냄새나는 플랫폼으로서 이게 이 밑에가 그 etsy 판매자가 고객한테 보낸 편지예요. 친필 편지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 첫 번째 고객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내 친구들이랑 우리 가족들이 etsy 스토어를 열어보라고 했을 때 나는 좀 되게 걱정이 많이 됐다. 왜냐면 누가 내가 만든 걸 살까라는 부분에서 되게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네가 나한테 기회를 준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정말 이 자체가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뭔가를 팔아본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내서 레딧에 올라왔었는데 거기서 되게 감동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약간 고민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은 게 어떤 사람은 사람 냄새보다 난 초저가의 빠른 배송이 좋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아마존과 쿠팡이 흡수를 하는 거고 아마존과 쿠팡이 흡수를 못하는 부분을 SE가 흡수를 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 이제 채팅창에서는 FDJ님은 탐나는 기업이긴 한데 아마존에서도 결국 수공예 카테고리 만들어서 침투한다면 걱정이 된다는 말씀도 있으시고 아까 다른 분도 확장성이 좀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데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은 차별화된 좀 다른 시장의 느낌으로 들어간다는 말씀.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존이 지금 수제용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16년, 17년, 18년 셋 중에 하나인데 그때 아마존이 항복선언을 했어요. SE한테. 네, 아마존이 졌습니다. 그래요? 네, 아마존이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SE한테 졌어요. 그냥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졌다 이렇게? 졌다라고는 안 했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인정한다?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마존과 싸워서 이긴 몇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마존과 싸워서 이긴 몇 안 되는 기업이고 이 부분은 사실 아마존이 아무리 따라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따라하기 되게 힘들어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S에서는 이런 셀러들과 바이어들을 이어주는 그런 뭐 오프라인 이벤트 같은 것도 개최를 하고 있고 심지어 CEO가 작년에 이제 8월에 키뱅크라는 증권사금은행에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거기 나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사람 냄새나는 플랫폼이라는 말이 그때 나온 말이거든요. 우리는 오프라인 리테일러들 있잖아요. 뭐 큰 백화점이라든지 뭐 아울렛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친구랑 어디를 거기에 쇼핑을 한다든지 가족과 쇼핑을 한다든지 하면 되게 뭔가 사회적인 그런 활동도 하고 뭔가 그런 끈끈한 느낌도 있고 재미가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온라인에서 좀 주고 싶다. 근데 그 어떤 온라인 플랫폼도 그걸 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에서 그런 오프라인을 쇼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인터랙션, 소셜리제이션을 좀 제공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 어떤 기업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저도 그 쇼핑 많이 하거든요. 네. 쿠팡 많이 하고 새벽 배송 너무 좋아하는데 그쵸, 그쵸. 근데 이거는 이 애쉬만의 확실한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아날로그적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죠. 유니크하고 네.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MZ 세대라고 해야 되나 보면은 이제 그 대중화된 거 말고 MZ 세대시잖아요. 네. 대표적인. 아 MZ 세대세요? MZ 세대 아니신가? 저도 MZ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는 한참 아닙니다. 말씀 그런 의도는 주시죠. 아니었고요. 네. 네. 예 갑자기 얘기하기 어렵네. MZ 세대. 네. 예, 근데 네. 뭔가 자기만의 고유의 것에 대한 니즈가 이제 커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세상에 몇 없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제 설명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아, 예. 굉장히 깔끔하게 좀 통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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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통했나요? 네, 두 분이 통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요 오늘. 네, 그래서 성장 포인트까지 이렇게 짚어봤는데 네. 매출은 어떤지 짚어보고요. 또 저희 개장 상황이랑 프리마켓 네, 상황까지 알겠습니다. 짚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 모든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틀어서 매출 총이익률이 가장 높은 편이에요. 70%가 이미 넘고 있고 성장률 부분에서는 이게 아까 가이던스를 좀 약하게 주면서 제가 4월 중순에 확인했을 때는 40%가 넘었었는데 31.9%로 이제 컨센이 좀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또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에서 좀 31%는 좀 너무 낮거든요. S에 거는 기대감에 비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사실 2018년부터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 좀 고성장하고 있는 물론 뭐 너무 컨센이 낮게 잡혀 있어서 이제 31%, 21%로 고성장을 하긴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2020년 기준으로 111% 성장한 그런 고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들 중에서는 마진 측면에서 가장 돋보이는 기업이다. 네. 그 정도까지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